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11번째 시간이고요. 유전,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세포 분열에 관해서 하고, 세포 분열 이후에 뭐 발생, 그러니까 수정, 발생, 그 다음에 생장까지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유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유전은 뭐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넘어가는 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유전이라고 불러요. 뭐냐, 그냥 여러분이 부모님 닮았죠. 또는 뭐 부모님도 조금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표현되는 형질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특성들은 이제 부모 또는 그 위에 조부모, 이렇게 위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에 이제 우리 조상들과 이제 형태가 이제 닮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을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전에서 용어 몇 가지를 볼 건데, 형질, 이거 이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색이나 모양, 성질 등 생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뭐 우리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 피부 색깔, 뭐 손가락이 5개인지 발가락이 5개인지, 손의 모양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뭐 쌍꺼풀은 있는지, 아니면 보조개가 있는지, 혀는 이제 둥글게 말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형질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서로 대비되는 형질이 존재를 하는데, 뭐 완두로 따지자면 보라색하고 흰색 완두꽃이 있고,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고요. 보조개가 있냐 없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혀를 말 수 있냐 없냐, 또는 귓불이 이제 부착이냐 분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대립되는 형질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대립되는 형질들이 이제 어디 있냐면 상동염색체에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상동염색체, 염색체가 이제 두 개가 한 쌍이라 그랬죠. 염색체를 잘 그리면 염색체 두 개가 한 쌍, 하나는 부로부터 하나는 모로부터 오는 요 한 쌍이고, 요 한 쌍의 같은 위치에 동일한 형질, 그러니까 어떤 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질이 같은 위치에 있고, 이들이 이제 우와 열이 이제 대립되는 것, 우와 열이 대립되는 것이 존재를 할 거고요. 우성이 있을 수 있고 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질들이 이제 대립되는 거를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종은 뭐냐면 우성끼리, 그러니까 같은 형질끼리 있는 거를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애들이 있는 게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질, 즉 우만 있는 거 또는 열만 있는 거를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잡종은 우성과 열성이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에 한쪽에 우성이 있으면 한쪽에 열성이 있다. 요 한쪽에 열성이 있으면 한쪽에 우성이 있고, 뭐 이쪽에 우성이 있으면 이쪽에 열성이 있고, 요런 게 이제 잡종이고, 요런 게 이제 잡종. 대립, 여기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우성끼리만 있거나 열성끼리만 있으면 이건 이제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우성 열성에 대한 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나오니까 빨리 볼게요. 우성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애들끼리 대립이 되잖아요. 서로 다른 애들끼리 대립이 됐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이제 우성이라고 불러요. 우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부르고, 열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요 우성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열성은 소문자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써놓은 거는 우성만 그러니까 우성만 2개, 열성만 2개니까 얘네들은 순종의 유전자형을 쓴 거고, 이런 식으로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으면 얘는 잡종의 유전자형을 썼다. 잡종의 유전자형을 썼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성이 많이 드러나 있겠죠. 근데 열성 순종일 경우에는 열성이 나타나고, 우성 순종과 잡종일 경우에는 요 둘일 경우에는 우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성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열성만 있을 때는 열성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열성만 존재할 때는, 열성 순종일 경우에는 열성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열성 순종이 아닌 경우에, 즉 우성 순종이거나 잡종일 경우에는 무조건 우성 형질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형이라고 한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를 때 우성 형질만 표현되고 열성 형질은 표현되지 않는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종일 때는 우성만 나타난다. 자, 요런 이제 그 유전의 원리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멘델이에요. 멘델인데, 멘델이 실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멘델이 과학자는 아니고 그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 성당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완두를 키우는 수도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완두콩을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라는 거죠. 완두콩을 키우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서 아무리 잘 키워도 쭈글쭈글 주름진 완두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은 열심히 완두를 재배를 하면서 열심히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유전의 기초 틀을 이제 다듬은 사람인데, 멘델이 얘기한 법칙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엔 이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 먼저 할 거예요. 분리와 독립, 그 다음에 미안해요. 요 위에 있네. 우열의 원리. 분리와 독립, 그 다음에 우열, 요렇게 3가지를 멘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열의 원리가 위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혈액형에도 존재하는데, A형과 B형은 O형에 비해서는 우성이지만 A와 B는 서로 간에 우성이 없어서 중간 유전, 즉 AB형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독립의 법칙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연관이라는 게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유전인자가 23개인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데 23개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 속에 되게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의 뭐 피부색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뭐 호르몬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를 하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는 되게 다양한 유전자가 들어있고, 걔네들은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연관은 이제 독립의 법칙은 좀 위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유전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건데, 멘델이 했을 때는 완두콩은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우성 열성이 뚜렷했고 독립이 되는 것도 뚜렷해서 이렇게 3가지 법칙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열의 원리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우성 열성,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성, 드러나지 않는 게 열성, 열성 순종만 있을 때는 열성으로 나타난다. 요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인데, 요 분리의 법칙은 10번째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거. 염색체가 부로부터 23개, 여러분한테 모로부터 23개 이렇게 오죠. 이렇게 23개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했어요.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감수 분열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 쌍이 두 개로 한 개씩 분리가 됐죠. 한 개씩 분리가 됐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분리의 법칙은. 자,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 형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왜냐? 한 쌍이기 때문에 한 쌍의 염색체에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 쌍에 이렇게 염색체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멘델은 이렇게 염색체까지는 몰랐어요. 염색체에 대해서 주장한 건 서턴이라는 사람이고, 멘델은 그냥 유전인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염색체설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모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에 한 쌍의 대립유전자, 즉 두 개의 대립유전자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성 순종, 열성 순종을 이용해서 잡종 1대를 만들고 나면 이 잡종 1대가 어떻게 되느냐? 잡종 1대가 이렇게 잡종 1대끼리 수분을 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건데, 대문자끼리 조합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대문자랑 소문자가 조합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소문자, 대문자가 조합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소문자, 소문자가 조합돼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같다라고 놓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따로따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자면은 모로에서 부로부터 오는 걸 앞에, 모로부터 오는 거를 뒤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유전자형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여기까지가 대문자, 즉 우성이 다 있는 우성 순종과 우성 잡종이기 때문에 우성이 3개, 그 다음에 열성 순종이 1개 해서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여기 있죠? 대문자만 2개, 대문자, 소문자. 얘를 이제 소문자, 대문자로 써서 보는 게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우성인 게 3개, 열성인 게 하나, 이렇게 3대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게 이제 분리의 법칙,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 법칙은 뭐냐?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에 대해서, 즉 뭐냐면 둥근 거, 주름진 게 대립이고 노란색과 녹색이 대립인데, 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될 때, 완두콩은 둥글고 노란색인 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둥근 거랑 노란색인 거는 서로 별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의 색깔이 노란색인 거, 주름진 모양의 색깔이 초록색인 거, 이렇게 이제 서로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될 때 각각의 유전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모양은 모양 따로, 색깔은 색깔 따로 유전이 된다라는 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우성 잡종 둘을 교배를 시킬 때 하나의 요 개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생식세포는 하나의 개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끼리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에서 이렇게 총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요거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가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생식세포가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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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 4개가 각각의 여기가 이제 부, 모로부터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부로부터 오는 거, 모로부터 오는 걸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합된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게 요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대문자끼리만 쫙 나오는 거, 뭐 여기 소문자가 하나씩 껴있는 거, 뭐 소문자가 2개 껴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문자가 하나라도 껴있는 거, 대문자가 하나라도 껴있는 게 이렇게 4개, 5, 6, 7, 8, 9개. 이렇게 대문자가 하나라도 껴있는 게, 지워서 다시 보여줄게요. 대문자가 하나라도 껴있는 게 이렇게 총 9개. 그러면 소문자 2개, 그러니까 대립형질이 완전히 소문자인 거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Y가 소문자인 거 3개 있고요. R이 소문자인 게 이렇게 3개,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소문자인 거 하나 해가지고 9대 3대 3대 1에 1이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이걸 이제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이제 4개의 표현형을 가지는 4개의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이 만들어지고, 그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거든요. 그랬을 때 둥근 거는 12대 주름진 게 4, 즉 3대 1이 그대로 나오고, 노란색인 거 12개, 녹색인 거 4개에서 3대 1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각각의 분리비율은 동일하고,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대립되는 형질들에 관해서 영향을 주지 않고 유전이 되면서 이제 요 개수비가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독립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 유전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 듣고 설명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되게 철저히 잘 봐야 되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충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또 선생님이랑 또 여러 번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유전은 그래요. 유전은 제일 어렵고,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복습 잘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완두콩 가지고 이제 맨델이 했는데, 완두콩 가지고 해서 성공한 거예요. 실은 완두콩을 가지고 해서 성공했어요. 사람으로는 유전 연구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한 세대가 길어요. 즉 뭐냐, 하나의 개체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서 그 다음 자손을 낳으려면 적어도 조선시대 때는 짧았겠죠. 근데 요즘에는 한 30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기 위해선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관찰하는 사람도 수명이 존재를 하는데, 한 2대 정도 보면은 2대, 3대 정도 보면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찰을 하기 직접 관찰하기 되게 어렵고, 자손의 수가 적죠. 자, 완두콩은 한 번
재배할 때 뭐 한 수백 수천 개가 나와요. 한 나무에서도 한 수백 개씩 나오는데 사람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자녀의 숫자는 4명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총 최대 4명이에요. 근데 그 확률 자체가 거의 극악의 확률에 가깝죠. 그러니까 보통은 1명.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유전자 개수도 너무 많아. 23쌍이나 되잖아요. 그럼 23쌍을 조합하는 거는 2의 23제곱 가지수예요. 2의 23제곱 가지수는 800만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조합하는 것도 800만 가지인데, 그러니까 생식세포에서 조합하는 게 800만 가지인데, 그게 부에도 800만, 모에도 800만이니까 800만 곱하기 800만 어마어마한 개수죠. 64조거든요. 곱하기 800만 64조. 그러니까 가지수가 유전자의 조합 가지수도 너무 많아서 못 봐요. 못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내 맘대로 교배를 시킬 수가 없다. 자손을 내 맘대로 연구를 위해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두콩은 내가 먹기 위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키, 체중 이런 것들 있죠. 키, 체중 이런 것들 전부 다 환경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서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가계도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안의 여러 세대를 보는 거죠. 이제 뭐 조부모부터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까지 요렇게 이제 최대로 한 4개 정도의 이제 세대를 가계도를 이용해서 딱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형질이 나타나는지 그걸 연구하는 게 가계도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 요 쌍둥이 연구는 요 환경 영향에 대한 걸 봐요. 이게 이제 유전에 대한 건지 환경에 대한 건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99.9% 유전 형질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99.8%이기도 한데 어쨌든 약 99% 정도가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조사도 할 수 있어요. 통계적인 조사, 그러니까 어떤 유전병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되게 많은 수를 조사를 해서 얻어내는 거, 이런 통계 조사도 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 요런 거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한 거 이제 연구 결과인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어요. 상염색체에 의한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이잖아요. 남녀 공통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다.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거. 뭐 혈액형 유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성염색체 유전은 이제 반성 유전이라는 게 있고, 요거에 반대되는 게 한성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한성 유전은 남자한테만 발생이 돼요. 남자. 왜냐면 Y염색체 위에 있어서. 반성 유전은 뭐냐면 성염색체인데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 X염색체 위에서 존재하는 유전을 이제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성별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요. 그럼 이름이 왜 반성 유전이냐? 반대되는 성별끼리 비교를 해서 그래요. 성별로 체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되는 성별로 체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를 보면
모를 보면 이제 자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 딸을 보면,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아들, 엄마와 아들을 보면 딸과 부, 아버지를 보면, 엄마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씁시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보는 거, 이게 반대되는 성별끼리 보는 거기 때문에 반성유전이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된다. 요 반성유전에는 이제 혈우병이랑 정록생명 이런 게 있고, 예로 들어서 이제 정록생명이 있어요. 정록생명은 보면 남자는 50대 50 반반인데요. 여자는요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요. 여자는 정상이 3, 생명이 1, 남자는 정상이 1, 생명이 1, 이렇게 이제 반반의 확률을 가진다. 그러니까 남녀의 발생 빈도가 다르죠. 요런 게 이제 반성유전이고, 한성유전은 남자한테만 일어나는 거, 여자한테선 일어나지 않는 거, 한쪽 성별만 나타난다 그래서 한성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유전했고요. 지난 시간에 세포분열, 이전 시간에 했던 세포분열이랑 유전은 일단 기본적인 기초적인 강의를 여러분이 한번 쭉 봐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테니까 강의 잘 보고 복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좀 더 필요한 내용들, 좀 더 보강 설명을 더 많이 해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 만나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